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굿바이 스트레스. 지은이는 매튜 존스톤, 마이클 플레이어, 공저입니다. 옮긴이는 강유리, 출판사는 생각 속의 집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매튜 존스톤, 예술가, 작가 및 사진작가, 광고업계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다가 이후 광고계에서 얻은 메시지를 간결하게 전하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러스트에 기반한 심리서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우울증 경험을 담은 굿바이 블랙독을 비롯하여 회복 탄력성에 관한 작은 책 등 주로 정신건강, 명상, 회복 탄력성, 스트레스, 웰빙 등의 주제를 다뤄왔다. 정신건강과 이미지의 힘에 대하여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기조연설을 했으며 2018 Australian Mental Health Awards의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다. 마이클 플레이어, 심리학자,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에 중점을 둔 여러 연구를 수행했다. 현재 스트레스, 인간관계를 비롯한 삶의 문제를 상담하는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당신이 무너지는 것은 짊어진 짐 때문이 아니라 그 짐을 지는 방식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든 위협을 받거나 위험에 처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에 따라 반응한다. 우리의 뇌는 실제로 생명의 위험에 처하지 않더라도 많은 것을 위협으로 인식하며 특히 스트레스는 모든 위협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적절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는 삶의 좋은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다. 스트레스가 당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 당신을 죽인다. 스트레스는 거의 모든 주요 질병과 6대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심장병, 암, 뇌졸중, 하기도 질환, 교통사고, 이 5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촉발 요인으로 여겨진다. 보고서에 따라 다르지만 1차 진료를 찾는 원인의 75에서 90%가 스트레스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는 2030년이면 우울과 불안 등 스트레스 관련 정신질환이 지금보다 더 만연할 것이며 세계 1위의 질병으로 스트레스가 심장병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한다. 스탠퍼드 대학의 켈리 맥고니걸 박사와 동료들에 따르면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위협이든 아니든 위협을 느끼면 우리의 교감 신경계는 투쟁 도주 반응으로 알려진 일련의 생리학적 증상을 일으킨다. 이것은 수많은 포식자를 피해야 했던 인류 초기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는 마주하는 위협의 종류에 따라 도망치거나 그 자리에 남아 싸울 준비를 하게 된다. 문제는 실제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아닌데도 우리의 경보 시스템이 위협을 너무 많이 감지한다는 점이다. 업무 마감일, 동료와의 말다툼처럼 일상의 작은 스트레스도 위협으로 인식한다. 스트레스 반응의 일부로 뇌가 당장의 위협에만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뇌의 이성적인 부위는 느슨해진다. 이것은 큰 그림을 놓친다는 의미이고 결국 차분함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분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투쟁 도주 반응의 정반대를 활성화해야 한다. 바로 부교감 신경계가 주도하는 휴식 회복 반응이다. 우리는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해 행복하지 못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에크하르트 톨레는 스트레스는 여기 있으면서 거기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했다.
스트레스는 마치 이안류처럼 당신의 에너지, 명료함, 창의력, 합리성을 빼앗아간다. 문제를 해결할 힘을 고갈시키고 건강과 행복에 위험을 주기도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음을 안심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러한 수용과 전환적인 태도는 스트레스의 힘을 약화시키고 우리를 고요한 물가로 데려다 준다. 저항할수록 그것은 끈질기게 지속된다. 심리학자 러스 해리스 박사는 정신을 살아남아야 하는 기계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를 살아남게 하는 것이 정신의 1차적인 기능이라고 설명한다. 정신은 이 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정신에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했다. 그러자 곧 이 멜론 크기의 독재자는 문제가 없는 곳에서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동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할 때 불안감이 들게 하거나 상사가 내 앞을 지나갈 때 괜히 식은땀이 흐르게 하는 식으로 말이다.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가 계속될수록 정신은 더 큰 힘을 얻게 된다. 저기 가지마 혹은 그건 하지마와 같은 정신의 명령을 당신이 고분고분 잘 따르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당신은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결국 산다는 것은 오직 생존만을 위한 것이 되어버린다. 스트레스가 당신이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분은 무엇보다 뇌의 생화학적 반응들과 관련이 있다. 사건이나 상황도 기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의 경중을 결정하는 주체가 생물학적 구조물인 우리 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건과 상황은 그저 생물학적 구조물 위에 숟가락을 얹은 것뿐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감정과 기분이라는 단어를 자유롭게 맞바꾸어 사용한다. 두 용어는 상호 연관성이 높지만 실은 그 의미에 큰 차이가 있다.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본능적이고 물리적이며 기분보다 앞서 생겨난다. 감정은 땀에 젖은 손바닥이나 빠르게 뛰는 심장과 같은 생물학적 신호로 나타난다. 따라서 혈압, 뇌활동, 피부 전도력, 심지어 신체 언어를 측정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기분은 감정이 생긴 후에 형성되는 것으로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정신적 해석이다. 기분은 뇌가 감정을 알아채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결과다. 기분은 생각에 의존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점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감정을 느끼지만 머릿속이 너무 분주해서 이를 딱히 의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곧잘 감정적 행동의 희생양이 되고 이것은 우리를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게 한다. 당신의 인생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감정이 삶의 선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건강, 안녕, 자기신뢰, 성공, 실패, 동기부여 등은 감정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감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른다면 삶이란 배를 정확하게 노저가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좋은 화학물질에 관해 알아보기 전에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해 살펴보자. 바로 아드레날린과 악명 높은 코르티솔이다. 두 호르몬이 우리에게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두 호르몬은 스트레스 신호 전달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위협에 처했을 때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반응할 수 있는 것도 이 호르몬들 덕분이다. 이 두 호르몬은 인체의 화재 감지기로 불리는 편도라는 뇌 부위의 지시에 따라
적과 싸우거나 위험에서 도망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에 도와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요즘은 코르티솔 수준이 상시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상태는 건강에 좋지 않다. 코르티솔이 과도하면 신경이 곤두서고 기분 변화의 폭이 커지며 체중 증가,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 식탐, 긴장, 피곤함이 자주 나타난다. 그러나 스스로 기분이 나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부정적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적절한 주의 분산은 위험을 맹렬히 찾는 이성의 뇌에 제동을 걸고 몸을 진정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좋은 화학물질은 단 몇 분 동안만 짧게 분비되며 그 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왠지 속은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 하지만 자연은 다 계획이 있다. 좋은 화학물질을 더 얻고 싶으면 더 부지런히 움직이라는 것이다. 도파민은 보상이 가까울 때 최고의 기분을 선사한다. 기대하는 보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소량의 도파민이 촉진된다. 도파민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다. 그 보상을 얻고 싶으면 가속기를 밟으라고 지시한다. 로레타 브루닝 박사가 제안하는 도파민 높이기 팁을 참고하기 바란다. 1. 탐색을 즐겨라. 배우고 시도해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2. 단기 보상과 장기 보상을 모두 추구하라. 3.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목표를 설정하라. 세로토닌은 당신이 현재 좋은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뇌의 신호로 기분 좋고 평온한 느낌을 충족시켜준다. 하지만 세로토닌은 몇 분 안에 분해되며 그렇게 되면 뇌는 세로토닌을 더 얻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다. 이것은 뇌가 현재의 자신에 만족하지 않고 남이 가진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사랑의 화학물질이라고 알려진 옥시토신은 신체 접촉과 신뢰가 생기면 촉진된다. 이 물질은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고 개인이나 집단의 지지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더 많이 분비된다. 우리 뇌는 살아내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안정감과 행복한 느낌이 들도록 발달해왔다. 옥시토신을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1. 사람들을 신중하게 대하고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아간다. 2.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자주 즐긴다. 차 마시기, 마사지, 산책 등. 3. 실제로 안전한 상태임을 인식하는 법을 배운다. 4.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화학 작용에 불과하다고 믿고 그냥 바라보고 지나가길 기다린다. 엔도르핀은 통증에 대한 지각력을 낮춰 진통제인 모르핀과 유사한 희열감을 촉발한다. 엔도르핀의 진화론적 목적은 다친 동물에게 포식자로부터 도망칠 기회를 주어 생존을 돕는 것이다. 엔도르핀은 20분 정도만 지속되며 그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격심하게 돌아온다. 운동은 엔도르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지만 통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러너스 하이를 느낄 정도의 심한 운동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엔도르핀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주 웃기. 2.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기. 3.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4. 격하지 않게 자주 운동하기. 맹목적인 행복 추구가 우리를 지치게 한다. 행복 숭배를 멈추어라.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배우며 습득한 내용은 평생 그대로 저장된다.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만나보면 불안한 아이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불안한 부모를 치료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누구나 중요한 사람들을 밀쳐내고 미봉책에 불과한 결정을 내리기 쉽다. 그렇게 되면 작은 문제가 순식간에 큰 문제로 바뀔 수 있다. 학자들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두 가지 대처 유형을 찾아냈다. 바로 능동적 대처 유형과 수동적 대처 유형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쪽을 선호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다르다. 남성들은 대개 스포츠나 음주, 자극적인 영상물 등을 좋아하는 데 반해 여성들은 물건을 사거나 친구들을 만나 커피나 음료를 마시며 수다를 떤다. 스트레스 때문에 이미 기분이 울적해진 남성들은 이때 자신의 감정을 마비시키려고 위험한 행동에 뛰어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거나 도박 또는 이성에 빠지거나 싸움에 휘말리는 등의 행동이다. 남녀 모두 음주와 흡연을 하지만 여성은 스트레스로 과식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정신은 여러 가지 생각 오류를 저지른다. 스트레스 요인 중 다수는 실제가 아니라 지각된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고 따라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상황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다음은 생각 오류의 종류이다. 1. 재앙화, 부풀려서 생각하는 것. 2. 흑백 논리,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 3. 개인화, 전부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 4. 성급한 결론, 증거가 없는데도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것. 5. 여과,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긍정적인 면은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것. 6. 당위 진술, 자신이나 타인에게 무엇 해야만 해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것. 7. 명명하기, 몇 가지 상황만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비하하듯 호칭으로 부르는 것. 흔한 예로 나는 바보야, 가짜야, 나쁜 사람 같으니 등. 8. 과잉 일반화, 과거나 현재의 단 한 가지 사례를 가져다가 다른 모든 상황에 일반화시키는 것. 9. 감정적 추리, 감정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 10. 확대와 축소, 부정적인 면을 과장해서 말하고 긍정적인 면은 무시하거나 폄훼하는 것. 심리적 비상시에는 다음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고 현실을 직시하자. 1. 이 상황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법은? 2. 이 상황에서 지금 나의 최선의 반응은? 3.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또는 최상의 결과는? 4. 상황을 바꾸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5.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인가?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6. 이런 상황에 닥친 친구에게 나는 어떤 조언을 해줄 것인가?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 혹은 심지어 정부 탓을 하며 비난의 화살을 밖으로 돌린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외적 통제 성향이라고 부르는데 자신에게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생각의 밑바탕에는 인간은 세상의 처분에 좌우되는 존재이고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갈 능력이 없다는 신념이 깔려 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이에 대한 우리의 해석 때문이다. 생각 도전 기법은 걱정스러운 생각이 기분과 행동에 끼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다. 내 안에 생각 도전 코치를 불러내려면 먼저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1. 이 생각이 나를 기분 좋게 하는가 아니면 기분 나쁘게 하는가? 2.
이 생각은 내가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아니면 나를 올가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아래 단계에 따라 적어보자. 1단계. 정확히 무엇이 기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적는다. 2단계. 그 일로 인해 어떤 기분이 드는지 구체적으로 적는다. 3단계. 부정적이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을 적는다. 4단계.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 저지르고 있는 생각 오류를 발견한다. 5단계. 다음 목록에서 3가지 질문을 선택한 다음 답변을 적는다. 1. 당신의 생각은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인가? 그렇다면 사실은 무엇인가? 2. 이 일에 대해 생각하는 좀 더 합리적인, 균형 잡힌 유익한 방법이 있는가? 3. 지금 상황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만큼 나쁜가? 4. 당신이 무엇을 지레짐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뜻인가? 5. 상황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 6. 이 상황 속에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그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7. 당신이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정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8. 이 꼬리표는 모든 상황에서 참인가? 9. 이 상황에서 어떤 긍정적인 면을 알아차리지는 못했는가? 10. 이 상황에서 잘 대처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유익한 일은 무엇인가? 11.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무엇인가?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12. 최악의 결과, 최상의 결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각각 무엇인가? 13. 당신은 과잉 일반화하고 있는가? 6단계. 상황에 대해 좀 더 균형 있게 현실적으로 생각할 방법을 정한다. 7단계. 상황에 대한 기분을 다시 검토한다.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이에 대한 우리의 해석 때문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라. 생각 해체는 수용 전념 치료에서 가져온 심리학적 기법이다. 생각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고 멀찍이 뒤로 물러서서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 비결이다. 생각을 통해서 바라보지 말고 생각 자체를 바라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아래의 단계에 따라 연습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 1단계. 부정적인 생각을 찾는다. 2단계. 생각을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고 그 생각과 혼연일체가 된다.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 사실을 믿어라. 3단계. 생각을 해체한다. 나는 무엇무엇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붙여서 처음의 생각을 머릿속에서 조용히 되풀이한다. 4단계. 생각을 한 번 더 해체한다. 생각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되 이번에는 문형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나는 점점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 문장을 20초 동안 되풀이한다.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 앞에 단어 몇 개만 넣어도 그 생각으로부터 나를 분리할 수 있으며 결국 같은 상황을 더 수월하게 넘길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마음챙김은 오감을 통해 획득한 현재의 경험에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다. 오감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가리키며 여기에 감정, 생각, 행동까지 포함할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대상에 한꺼번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마음챙김의 목표는 당신을 현재에 머물게 하는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되 그 경험이 나쁜지 좋은지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챙김은 성마른 성격의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행복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아미트 수두 박사는 우리가 두 개의 평행 세계에 산다고 설명한다. 하나는 오감을 통해 외부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지각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생각, 기분, 감정으로 이루어진 각자의 내적 환경인 관념 세계다. 이 두 세계는 분리할 수 없고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 마음챙김 활동을 위한 4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인식의 대상을 선택한다. 무엇이든 상관없다. 보통 음악 한 곡, 호흡, 음식 등 집중하기 쉬운 대상을 선택하는 편이 좋다. 2단계, 인식의 대상에 모든 주의를 기울인다. 꽃을 선택했으면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처럼 그 대상을 살펴본다. 이러한 특징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려야 한다. 3단계, 주의가 흩어질 때를 알아차린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고 정상적인 현상이다. 당신의 목표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4단계, 당면한 과제로 부드럽게 주의를 되돌려 놓는다. 다시 말하면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다.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자책하지 말고 집중력이 흩어질 때마다 주의를 되돌려 놓기만 한다. 처음에는 하루 5분도 괜찮다. 한 달 동안 매일 10분에서 15분 동안 수련을 목표로 삼으면 어느덧 습관이 된다. 마음챙김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당신이 있는 것이다. 긴장을 푼 상태, 즉 휴식 상태의 평균적인 성인은 1분에 12회에서 20회 정도 숨을 쉰다. 보통은 숫자가 클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은 더 천천히 숨을 쉬는 것이다. 잠시 마음을 집중시키고 1분에 10회에서 12회를 목표로 천천히 호흡하는 데 집중한다. 길고 천천히 호흡할수록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교감 신경계가 비활성화되어 긴장이 풀리게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얕은 흉식 호흡을 한다. 폐의 일부만 채운다는 뜻이다. 복식 호흡은 기분 좋은 느낌을 주고 무엇보다 비용이 들지 않으며 언제든 시도할 수 있고 부작용도 없이 안전하다. 자신에게 다정한 손길을 보내는 방법이 있다. 한쪽 손을 정해 그 손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손이라고 상상한다. 몸의 한 부분에 이 다정한 손을 천천히 부드럽게 갖다 댄다. 다정한 손이 몸 위에 살며시 머물도록 놔둔다. 강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손으로 피부나 옷의 감촉을 느낀다. 원하는 시간만큼 이 상태로 앉아 있는다. 원한다면 자리에 누워도 좋다. 자신을 좀 더 다정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대하고 지금 그대로의 나와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을 흔쾌히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며 현재로 돌아온다. 파울로 코엘료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항상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자기 연민은 스트레스의 감정적 충격을 다스리기 위해 중요한 도구이다. 내가 모든 내담자에게 잘 익혀두라고 말하고 싶은 한 가지 기술이 있다면 바로 자기 연민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자신의 어떤 행동이 실망스러울 때 우리는 자신을 쉽게 비난하기 때문이다. 유명한 자기연민 연구자 크리스틴 네프 박사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3단계를 정리했다. 1단계, 자기 친절을 실천한다. 어떤 순간에도 자신에게 친절하라.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인간다운 일임을 기억하라.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실수할 것이다. 2단계, 인간 공통의 속성을 기억한다.
사실은 누구나 때때로 힘든 시기를 겪는다. 실수로 괴로워하고 상처, 분노, 실망감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인간다운 일이다. 3단계, 마음 챙김을 실천한다. 친절을 베풀면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진다. 친절을 베푸는 사람도 그것을 받는 사람도 모두에게 유익하다. 다음은 지금 당장 친절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1. 지인에게 칭찬 한마디를 건넨다. 2. 아픈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병문안을 간다. 3. 방문 판매인에게 시원한 음료를 제공한다. 4. 동료에게 깜짝 커피를 선사한다. 5. 자주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한다. 6. 동물보호소에 낡은 수건이나 담요를 기부한다. 7. 함께 수고한 동료에게 감사의 이메일을 보낸다. 8. 생일을 맞는 가족에게 꽃을 선물한다. 9. 물건을 무료로 나누어 준다. 10. 정기적으로 봉사단체에 기부금을 낸다. 11. 줄을 설 때 순서를 양보한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받는 것으로 하루를 살고 주는 것으로 인생을 산다.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매일 감사 연습하기. 잠시 시간을 내어 그날 하루 좋았던 일 3가지를 노트에 적는다. 2. 편지 쓰기. 당신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거나 감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 혹은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을 한 명 떠올린다.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이유, 혹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3가지로 서술하여 짤막하게 편지를 보낸다. 3. 고맙다고 말하기. 눈을 감고 일상 속에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 누군가를 떠올린다. 매일 사람들이 하는 작은 행동들 중 그냥 보아 넘기기 쉬운 행동을 인정해 주려고 노력한다. 2-3명의 이름을 적고 왜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지 간단히 메모한다. 4. 감사 일기 쓰기. 하루에 딱 5분 동안 감사 일기를 써도 장기적인 행복감이 10%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수입이 2배로 늘어날 때와 똑같은 행복감이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건강한 체중 관리 요령을 살펴보자. 1. 섭취하는 칼로리를 가급적 줄인다. 2. 건강에 해로운 지방과 당분이 높은 음식의 섭취를 제한한다. 3. 과일, 채소, 콩류, 통곡물, 견과류를 더 많이 먹는다. 4. 매주 적어도 15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지속한다. 최근 영국에서 50세 이상의 대규모 피험자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된 추정 연구에 따르면 코르티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호르몬에 많이 노출될수록 신체 치수와 조기 사망의 위험성도 높아진다는 뜻이다.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5시간 미만으로 수면하는 사람은 비만일 가능성이 5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60만 명 이상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 세계적인 대규모 연구에서 수면 시간이 1시간 줄어들 때마다 평균 신장 178cm 사람의 체중이 1.4kg 더 늘어났다는 계산이 나왔다. 잠을 적게 자는 사람들의 경우 배고픔 및 열량 섭취 증가와 관련된 호르몬이 활성화될 수 있다. 다음을 직장에서 실천해보자. 1. 도시락과 간식을 준비해서 사무실 안팎에 비치된 자판기의 유혹을 피한다. 2. 진짜 음식을 먹는다. 가공식품은 당신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한다. 포장되지 않은 본연의 자연식품으로 냉장고를 채운다. 3.
점심을 먹고 난 후 산책도 할 겸 밖으로 나가 10분이라도 걷는다. 4. 점심 도시락을 다 먹지 않고 남겨두고 기운이 떨어지는 오후에 나머지를 먹는다. 5. 오후 3시의 갈망을 잘 넘겨보도록 노력한다. 식탐은 10분만 참으면 금세 사라진다. 라벨이 붙어있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면 더 이상 칼로리 계산이 필요 없다. 모든 것은 체중과 줄자에서 시작된다. 체중 감량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 말은 정말 사실이다. 다음의 신체 치수를 당신도 정기적으로 측정해보라. 이것은 체중 감량에 필수적이다. 1. 체중. 매주 체중을 잰다. 가급적 맨몸으로 재고 주변에도 체중을 알리는 것을 권장한다. 허리둘레. 남성은 94cm 37인치 이상, 여성은 80cm 31인치 이상이면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복부지방, 즉 뱃살은 심장병 및 제2형 당뇨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달에 한 번 측정한다. 걸음수, 만보기 또는 피트니스 트래커 앱을 매일 사용한다. 건강을 위해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걸음수는 하루 최소 10,000보, 약 8km이다.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 식사 일기장을 추천한다. 어느 정도 습관이 생길 때까지 적어도 몇 주 동안 식사 일기를 매일 기록한다. 연구에 따르면 섭취량과 활동량을 스스로 관찰하는 것은 체중 조절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이다. 운동은 코르티솔 수준을 낮추고 즉각적으로 기분을 개선해서 몸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또한 운동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을 완화한다. 2. 숙면을 유도한다. 3. 에너지 수준을 높인다. 4. 체력과 안정감을 개선한다. 5. 사회적 관계를 높인다. 6. 체중 감량 또는 관리에 도움을 준다. 7.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을 높인다. 세계보건기구의 신체 활동 지침에 따르면 일주일에 적어도 150분 동안 운동을 해야 한다. 이것은 일주일에 5일 동안 매일 30분씩 혹은 20분 남짓 운동하라는 의미다. 운동을 반드시 오래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다. 심지어 10분씩 여러 번에 나누어 해도 괜찮다. 시작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체 활동을 조금이라도 하는 편이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점을 기억한다. 2. 노트에 운동 일지를 기록하거나 휴대전화 알람을 설정해 놓으면 실제로 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 3. 소박하게 시작한다. 현재 아무 운동도 하고 있지 않다면 10분간 동네 산책부터 시작한다. 4. 피곤할 때는 정해진 시간의 절반만 운동하기로 계획한다. 5. 운동 파트너를 구한다.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도록 서로 도울 수 있다. 6. 그룹으로 진행되는 운동 수업에 참여하면 사교의 욕구도 채울 수 있다. 언젠가 학회에서 만난 한 정신과 의사는 항우울제를 처방하기 전에 반려견을 키워볼 것을 제안할 때가 많다며 제법 진지하게 말했다. 보살핌을 잘 받은 개는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이고 주인을 볼 때마다 어김없이 반가워하며 훌륭한 동반자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싶은 의욕이 샘솟게 한다. 개는 인간이 자기 틀을 깨고 나오게 할 만큼 교감 능력이 뛰어난 동물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양로원이나 직장에서 동물을 키울 경우 행복과 연대감이 높아지고 스트레스 수준은 낮아진다고 한다. 개나 고양이를 쓰다듬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혈압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엔도르핀과 옥시토신 같은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결국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에 매우 효과적이다. 서로를 지켜주는 친구가 있을 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잠을 이루기가 힘들다면 478 호흡법을 시도해 본다. 인도에서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이 호흡법은 몸을 차분하고 느긋한 상태로 이완시켜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호흡법을 하는 동안 혀끝은 윗 앞니 바로 뒤에 잇몸에 댄 상태를 유지한다. 1.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면서 완전히 숨을 내쉰다. 2. 입을 다물고 넷을 세는 동안 코로 조용히 숨을 들이쉰다. 3. 7을 세는 동안 숨을 참는다. 4. 8을 세는 동안 다시 한번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면서 완전히 숨을 내쉰다. 여기까지 한 번의 호흡으로 간주한다. 5. 이제 다시 숨을 들이쉬고 호흡 주기를 3번 더 반복하여 총 4차례 호흡한다. 길고 차분한 호흡은 휴식 회복 신경계를 활성화한다. 미국의 명상 지도자 신젠 영은 괴로움은 곧 고통 곱하기 저항이라고 얘기했다. 다음은 1892년부터 1971년까지 살았던 신학자 라인홀트 니부어의 마음의 평온을 위한 기도이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꿔야 할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하루하루를 한껏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한껏 즐기도록 하시고 고통이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나는 우연히 신문에 난 작은 기사를 보게 되었다. 어떤 여자가 공사장 인근을 지나다가 무너져 내린 벽돌담에 깔려 죽었다는 기사였다. 나는 사고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사고 발생 20분 전 바로 그 지점을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기사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여성의 비극적인 죽음은 나에게 몇 가지 진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1. 인생은 잔인할 정도로 무작위적이고 또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는 것. 2.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3. 스트레스 대부분은 자존심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놓아버려야 한다는 것. 4.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충만하고 평온하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 인생은 운에 많이 의존한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자. 인생은 불확실하다. 그래서 순간순간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 행복에 꼭 필요한 4가지는 규칙적인 운동, 숙면, 충분한 영양 섭취, 흡연이나 카페인, 알코올, 약물 등 몸에 나쁜 것 줄이기이다. 운동과 숙면과 영양과 마음 챙김을 실천하라.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잘 돌볼수록 그 영향은 남에게도 미칠 것이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도 생긴다. 그럴 때는 맞서 싸우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하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할 것인가? 지금까지 굿바이 스트레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와 해결책을 마치 요리책처럼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그 부분만 읽을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가 상당히 예쁘고 재미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 크기가 커져서 들고 지하철에서 읽을 땐 좀 불편했습니다. 가로 세로 모두 7cm 정도씩 작아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의외로 이런 책의 크기와 휴대성이 독서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우울증 환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독자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문체를 구사합니다. 이 책을 펴낸 생각 속의 집 출판사는 서울 해화동 로터리 연우 소극장 1층에서 마음책방 서가는 이라는 심리 전문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며칠 전에 한번 찾아가서 대표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제로 인해 고통당하며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늘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시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질환자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속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신병 환자들은 상상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다 이루고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속설이 정말로 통계적으로 옳은 정보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논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스트레스는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상태와 현재 상태의 괴리에서 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바라는 게 없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으로 살면서 어떻게 바라는 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을 보면 타고 싶고 타면 안장 놓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위로만 올라가는 욕망과 욕구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끝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 같습니다. 모두가 죽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 어떤 유형, 무형의 존재들도 잠시 우리에게 맡겨져 있을 뿐 곧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소유자가 아니라 거쳐가는 보관자입니다. 택배 기사님들이 몰고 다니는 트럭을 보면 그 안에 온갖 물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님들 누구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잠시 맡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소유라는 것도 그런 게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내가 갖고 있고 또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치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믿습니다. 불행의 시작이죠. 우리는 가장 확실하게 내 것일 것 같은 내 육신조차 영원히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하물며 다른 물건들은 말할 것도 없죠.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이 있다면 나머지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어느 누구도 하루에 100끼를 먹을 수가 없고 100벌의 옷을 한꺼번에 입을 수도 없으며 100곳의 집에서 동시에 잘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